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엔트로픽 클로드 챗봇을 만든 회사죠. 여기서 에듀케이션 리포트라는 것을 내서 내용이 흥미로워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How University Students Use Claude 이렇게 해서 오늘자로 나온 거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 54만 건의 채팅 내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채팅 내역을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걸 분석을 했을까? 클리오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제 작년 말에 발표가 되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채팅 내역들 있죠. 여기서 어떤 이 채팅 내역에서 중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항목들을 어떤 클러스터로 만들고 다시 이 클러스터를 정리해가지고 상위 개념 안에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그룹핑을 해서 hierarchical cluster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석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들이 볼 수 있는 건 이 내용이고 이 raw한 내용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명 처리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도 가명 처리된 정보는 연구나 공익을 위해서 분석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법적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고 이 클리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논문도 나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은 블룸스 텍서노미 있죠. 블룸 분류 여기서 6가지 중에서 큐레이팅과 애널라이징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더라. 그리고 여러 과목들, 서브젝트들 중에서 전산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더라. 당연히 이제 코딩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직업적이냐, 협력적 방식이냐, 아니면 문제 해결 출력을 내느냐, 아니면 결과물 생성 출력을 내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2x2로 4가지 분야로 이용 방식을 분류를 했을 때, 그때 그 4가지 분야가 비슷하게 약 20% 정도씩 이렇게 나눠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What are students using AI for? 그래서 어디에 사용을 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자료 기반으로 뭐 학습용 문제를 생성하거나 뭐 에세이를 수정하거나 요약을 하거나 이런 게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create and improve educational content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과제 설명이나 해설 어떤 과제 내용을 집어넣고 이거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그런 형태가 33% 정도 되고 다음 데이터를 넣고 이걸 분석하는 코드 또는 시각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 11% 연구의 디자인이나 도구 개발 6.5% 어떤 도식을 그리는 게 또 3.2%나 되더라고요. 챗GPT 말고 클로드를 저는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아티팩트 기능 때문이거든요. 특히 SVG 파일로 어떤 도식을 그릴 때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챗GPT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클로드의 결과물이 좋았습니다. 저는 논문을 쓸 때 메서덜로지를 요약하는 그런 도식을 생성하거나 할 때 우선 클로드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시켜서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2.4%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야에서 그러니까 어느 과목 아카데믹 디스플린 중에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 파란색 점이 그 학사 학위를 받는 인구 집단 퍼센티지입니다. 그러니까 학사 학위들 중에서 18.6%가 비즈니스고 그다음 에듀케이션은 이제 4.4%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54만 개의 채팅 내역 중에서 클로드에 있는 그 채팅 내역을 분석을 했을 때 어느 분야나 분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관련된 거는 8.9%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 학생 수는 18.6%인데 사용한 채팅의 개수는 8.9%니까 인구에 비해서 사용률이 적은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으면 적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보건학 이런 쪽은 적은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의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부정확한 게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걱정 아니면 내가 이제 임상 추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의존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입니다. 다른
분야의 학생들보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낮은 편이고 또 휴머니티 인문학 쪽도 낮네요. 그다음 높은 쪽은 이제 자연과학이나 수학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1.5배 정도 disproportional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인상적인 것은 전산화, 컴퓨터 사이언스, CS 분야가 학생 수는 5.4%인데 사용률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6배, 7배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겠죠. 코드 관련된 작업들, 챗봇의 도움을 받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 클라우드.ai는 우리가 보통 AI 챗봇 하면 챗GPT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AI는 약간 마이너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분야에서 얘가 잘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니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하는 마이너한 챗봇이기 때문에 이게 꼭 전체 챗봇 이용자를 대표하진 않는다라는 점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을 하는가를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명령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대화 방식. 하나는 이제 direct 아니면 이 주석에 가보면 네 하나는 transactional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는 비즈니스적인 그런 거죠. 하나는 dialogic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구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가 직접적으로 이거 해라 라고 일을 시키는 방식 그리고 collaborative 뭔가 협력해서 일을 하는 방식 자 우리 이런 거 해보자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하듯이 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 위쪽 X축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형태의 출력물을 생성시키는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아웃풋을 내는 경우 하나는 어떤 글 어떤 글을 생성하는 그런 방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출력이 문제 해결이냐, 결과물 생성이냐,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 유형이 직접적이냐, 협력적이냐, 업무 지시냐, 대화의 형태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분면을 만들었는데 그 4분면에서 비율이 약 23에서 29%, 25% 정도 언저리로 다 비슷비슷하더랍니다. 그래서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클로드에다가 원본 영어로 되어 있는 그림과 이 설명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거를 SVG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원샷으로 실행을 한 결과입니다. 꽤 잘 만들었죠. 이렇게 색깔까지 맞추고 모양까지 맞춰가지고 이거 너비는 좀 못 맞춰가지고 글씨가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잘 만들더라고요. 아티팩트 기능을 이용을 한 거고 그런 부분이 전체 사용의 약 3.2%나 차지를 하더라 이랬습니다. 다음 섹션은 이제 서브젝트별로 과목별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연과학이나 수학 이런 쪽은 어떤 문제 해결 그런 쪽에 더 다시 말해서 problem solving 색깔이 연한 부분입니다. 그쪽에 비중이 유독 높더라. 그래서 연한 부분은 많고 진한 부분은 적죠. 그런 경향이 있었고 다음 전산학, 컴퓨터 사이언스나 공학 이런 쪽은 협력적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게 좀 우세하더라. 그래서 진한 부분이 좀 더 많더라. 그 다음 인문학이나 경영학이나 보건의료는 이제 반반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게 교육학, 에듀케이션 쪽은 결과물 생성, 크리에이션 쪽이 74.4%에 해당하더라. 굉장히 높죠. 진한 색깔이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뭔가 교육용 자료, 에듀케이셔널 컨텐츠를 생성하는 그런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분류 자체를 이 클리오가 할 때 교육학으로 잘못 분류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쪽이 이런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션 쪽이 유독 많이 쏠렸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석을 한 것은 블룸스 텍서너미 교육학적 목표 중에서 그 6가지 커그니티브 한 액티비티들을 이렇게 단계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교육을 할 때 이제 리멤버링을 하는가, 그다음에 점점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종적인 것은 이제 크리에이션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 챗봇을 이용한 작업들 중에서 이 블룸스 텍서너미 2001년 개정 버전을 보통 기준으로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에 해당을 하는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creation이랑 analysis, analyzing 이쪽이 제일 많다. 굉장히 비율이 크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결과물 생성, 어떤 글을 생성할 때는 당연히 creation에 해당을 하고, 그다음 이제 문제 해결, 수학, 공학 이쪽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 건 이제 analyzing에 해당하는 그 6가지 중에서 그런 내용이 제일 많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디스커션을 보면 단 챗봇에게 이 일을 시킨다고 해서 학생이 이 일을 전적으로 챗봇에게 맡기는 건 아니죠. 그런 일을 시켜놓고 자기도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리에이션에 또 학생이 또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래쪽 기저를 이루는 것보다 이 고차원적인 일을 챗봇에게 많이 시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얘에게 의존을 했을 때 이 균형이 잡히지가 않을 수 있다.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부분 중 하나죠. 학생들이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 적어줘, 이거 분석해줘 이런 일들을 시켰을 때 과연 이 도구의 도움 없이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내비게이션 켜놓고 계속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끄면 그 길을 못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리미테이션, 한계점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쭉 기술을 해놨는데, 일단 챗봇 중에서도 특히 클로드 같은 경우는 약간 얼리 어댑터 아니면 약간 매니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성에 해당을 할 수가 있다. 제너럴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학업용 도구로는 이 범용 챗봇 말고도 이제 다른 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국한이 됐다. 그리고 클리어로 이제 자동 분류를 했는데 AI를 이용한 자동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분류를 할 때 학생의 채팅으로 여겨지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교수나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모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등록한 이메일이 뭐 edu, edu 또는 ac.kr 같은 ac가 들어간 그런 이메일인 경우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서 학생의 채팅에 해당하는 것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래 보이지만 사실 교원이나 직원이 생성한 그런 채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네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18일간 이걸 보완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18일 윈도우 내에 있는 것들은 한 번에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했는지는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논문이 나오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초에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4월 9일, 2025년 4월 9일이고요. 그리고 챗봇에게 뭘 시켰는가 이것들만 우리가 채팅 내용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지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까지는 직접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과목들을 나눠놨죠. 에듀케이션이냐, 헬스케어냐, 비즈니스냐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런 거 말고 분야 통합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는 interdisciplinary work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패턴이 다를 텐데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고 그냥 단일 분류를 해서 분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블룸스 텍서노미의 경우에는 이걸 학생의 인지 활동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분류를 가지고 과연 AI에게 적용을 하는 게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 6개 단계 중에서 remembering 이런 걸 AI가 하는가 안 하는가는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뭐 기본적인 거라서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학적인 뭔가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블룸스 텍소노미 프레임워크가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conclusions and looking ahead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차원적인 인지 작업 이런 것들을 AI에게 점점 맡길 때 학생들이 어떻게 비판적인 사고력, critical thinking이나 메타코그니션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을까? 자꾸 의존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세스먼트와 어사이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엔트로픽 회사에서 일부 대학들과 협력해서 이 클로드 챗봇이 그냥 범용 챗봇이 아니고 러닝 모드가 세팅되어 있는 그런 챗봇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발표거든요. 그래서 Cloud for Education 이라고 해가지고 몇몇 개의 대학들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학생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업무에 활용을 할 때는 바로바로 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위해서는 바로 답을 알려주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러닝 모드로 이제 하게 되면 바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거 알려줘 라고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 교육학에서 이제 발문이라고 부르죠. thought triggering question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Socratic questioning, 소크라테스적인 문답 방식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학습 방법,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학습 방법 중 하나죠. 그리고 어떤 core 컨셉트를 강조를 하고 그냥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컨셉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템플릿을 제공해주고 그 안을 학생이 스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세팅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그런 챗봇에 해당을 합니다. 그냥 뭐 노스이스턴이랑 LSE랑 챔플레인 콜리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여기다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네, 이거를 이제 읽고 제가 했던 생각을 간단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관련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프레임워크들이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cognitive offload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인지적인 일을 해야 될 것을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챗봇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종의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빠지는 거죠. 뇌 근육이 빠진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근거 기반의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야 이러면 안 돼 이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롭다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잘 사용하도록 설득을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죠.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과제를 낼 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AI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제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챗GPT로 해서 내면 감점한다, 빵점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거를 살짝 고치면 챗GPT가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없고 챗GPT 말고 클로드 쓰면 또 약간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AI 100% 제너레이션 됐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도 그것이 100% 스페시피시티 이런 게 보장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 자기 툴들의 정확도에 대한 통계 같은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굉장히 낮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쓰는 문장 구조는 굉장히 틀에 박힌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AI가 작성했다라고 역차별을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고 이거를 한번 돌려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추가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과를 두 가지를 생성시킨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서로 비평을 해봐라. 어느 게 왜 나온지 한번 너의 의견을 적어봐라. 이런 식으로 뭔가 조합을 한 그런 형태로 해서 사람이 AI와 협업하는 형태의 과제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평가는 저의 예상이긴 하지만 구두평가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험 문제 풀고 이런 것보다는 말로 내가 정말로 이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인터뷰를 하듯이 하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선생님이랑 하는 게 아니고 음성 챗봇이랑 하면 학생이 대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추궁하는 더 파고드는 질문을 하면 AI가 해주고 학생은 거기에 대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시로 일종의 구두평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맞춤 교육도 제공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룸스 텍소노미를 또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 있구나 배웠고 앞으로 써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용 유형을 두 가지 2x2로 나눴죠. 네, 이렇게 이거 굉장히 괜찮은 분류 방법이다. 어떤 식의 명령을 내리는가 그리고 원하는 출력물이 뭔가에 따라서 이렇게 2x2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액티비티를 분류를 할 수가 있으면 나중에 어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비슷하게 하기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